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어서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업이 사료에 대해서, 고대사 사료에 대해서인데, 바로 지난 영상까지, 시간까지 연설문이라고 하는 사료를 간단히 이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좀 독특한 표현이 되는데, 이것도 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어에 나오는 말 중에 이제 토픽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토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현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수사학적인, 레토릭적인 표현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교회의 역사에 관한 서술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고대사 서술 중에 이제 고대사에서 거의 끝날 때, 서양 고대라고 하는 게 끝나갈 무렵에 교회사 서술이 막 꽃을 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 4세기, 5세기에 많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476년 5세기 중후반에 가면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버리는데 그 끝나기 이제 얼마 안 되기 전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 서술도 중요한 문헌 사료의 하나다. 흔히 이제 히스토리아 에클레시아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제 이제 교회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교회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 국가들이고 우리 기독교 대표적인 나라 유럽, 미국 이런 데 있는데 이제 그것의 어떤 역사적 연원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어떤 뿌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교회사를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배경을 좀 얘기를 하자면요. 이게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것이 여러분 잘 얘기 들어보셨습니다만 세계사에 흔히 나오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살았느냐 하면 이제 4세기 넘어올 때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이제 집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세계사에서 워낙 많이 나왔어. 시험 문제도 맨날 나오고 지금도 아주 중요한. 뭘 했느냐? 기독교를 공인한다. 유명한 Edict of Milano라고 하는 게. 자, Edict of Milano. 뭘까요, 이게?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게. 네, 중요합니다. 밀라노 칙령이라 해요. 밀라노 칙령. 뭐 영어는 밀란이라고 그러고 이탈리아 말은 밀라노라고 하는데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돼요. 서기 313년이 되면은 밀라노 칙령을 내려요. 자, 여러분들 옛날 배운 거 복습하면 합니다. 밀라노 칙령 Edict of Milano 313년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이때에 주로 핍박을 당하던 기독교를 이제 상황이 바뀌어갖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눈치를 슬슬 보고 지냈던 게 기독교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게 되니까 이것을 몰아갖고 뭐가 나오느냐? 한편으로는 고마운 콘스탄티누스를 찬양하는 전기, 바이오그라피를 막 저술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제 그것도 써봐야 되겠다. 교회 역사를 쓰자 해갖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사 서술이 나오는데 그 물건은 예전부터 간헐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썼지만은 체계적으로 썼던 사람이 이때 나오는 유명한 에우세비우스, 뭐 영어로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교회사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사람들이 후배들이 나와서 쓰고 해갖고 교회사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서 이 교회사가 하도 많이 집필되다 보니까 로마사에서는 자기 역사는 또 뒤로 밀리게 되는 기독교 힘이 강해지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교회사 서술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사 서술이 나오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각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신의 어떤 의지나 입장에서 역사를 보기 때문에 세속적인 역사는 이제 등한시가 돼갖고 조연배우로 떨어지고 주연이 신의 계획과 신의 생각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흔히 일반 역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많이 파악이 되고 물론 참고는 해야 됩니다. 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뭐 에우세비우스뿐만 아니라 소조메누스라는 사람도 있고 스콜라티쿠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필로스톨기우스라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이 교회사를 계속 씁니다. 계속 쓰고 그러면 교회사 재밌는 게 뭐부터 나오냐면요. 아담부터 나와요. 성경을 다 믿기 때문에 아담이 이제 최초의 인간인데 거기서부터 해갖고 자기 살던 데까지 쭉 다 나와.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보통 우리가 성사라고 그래요. 거룩한 역사고 그게 아니고 이제 일반인들 역사를 쓰면 이제 속사라고 해요. 세속의 역사를 그러고 그래서 세계사는 어떻게 되느냐? 성사, 속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역사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책도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되는 레비트라는 사람이 썼던 그런 책이 제목이 역사의 의미로 나오는데 세속사가 있고 성사가 있다. 자, 그래서 교회사 서술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고대가 끝날 때쯤 되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성기를 누렸던 것이 유럽의 중세사가 되고 그때는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황이 모든 걸 갖고 휘젓던 시대가 이제 중세사가 된다. 그래서 교회사에 관련된 것이 역사에 연구할 수 있는 자료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전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주로 유명한 사람들 영웅들 위인들에 관한 이 기록을 갖다가 전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해서 그 정리를 하는데 전기가 두 개가 있답니다. 어떻게 두 개가 나누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주로 많이 있는 것이 자기가 자기 쓰는 게 아니고 남이 어떤 사람을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3의 인물을 향해서 특정인이 써주는 거, 자기 게 아닌 거, 이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전기가 있어요. 이게 전기고 자기 일을 자기가 쓰는 거, 이 자서전 쓰는 걸 뭐래요? 예, 이것도 전기거든요. 이 자서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그래피냐, 오토바이오그래피냐, 예,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자서전. 그러고 난 다음에 전기는 바이오그래피.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다. 네? 자서전이 있고 전기에는 두 개가 있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쓰는 게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써주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는 것이 전기다.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이가 별로 안 되는데 뭐 뾰족한 게 없는데 막 20살도 안 됐는데 자서전을 써서 세상에 알린다. 나도 한번 써봤다. 이런 것은 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전기 쓸 때가 죽을 때 다 돼서 쓰는데 요새는 그냥 빨리빨리 알리고 싶어서 살아생전에 전기를 한 10번 쓰는 사람이에요. 자서전 말이에요. 자기가. 근데 그것도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불러주고 대필하는 사람이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쓰는 사람 따로 있는데 자기가 자기 쓰는 것이 돼서 지연이는 자기가 나오죠. 그죠? 전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전기가 많이 범람하고 있고 그래서 전기 해갖고 사람들 감동 줘놓고는 세월이 얼마 안 지나면 뭐 불미스러운 사건 터져갖고 쇠고랑 차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전기를 갖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살아가면서 주제넘게도 전기 쓰고 싶은 자서전 쓰고 싶은 충동에 자꾸 사로잡혔던 적이 많은데 정말 써갖고 도움이 되면 몰라도 안 그러면 좀 참아갖고 때를 기다려갖고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특히 이제 그 연예인들이 좀 심각한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져 가지고는 나이가 이제 연세가 그렇게 되시지도 않은데 말이죠. 20살 될까 말까 하는데 전기물을 자꾸 쓰고 자서전 뭐 나쁜 건 아닌데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역사 사료로서 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도움이 된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바이오그래피 뭐가 있느냐? 해설대에 유명한 이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썼던 전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전기냐면은 이게 언제냐면 이제 서기 1세기, 2세기에 살다간 쉽게 말해서 역사 소설가인데 플루타르쿠스 줄여서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리스하고 로마 시대에 굉장한 영향력을 줬던 사람들을 갖다가 한번 조사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다 해갖고는 짝을 맞췄어. 그죠? 캐릭터가 같은 사람을 그리스에서 하나, 로마에서 하나 취하고 그래갖고는 아주 많은 사람 뽑아갖고 이제 병렬시켜놨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요. 나열하고 병렬한다. 짝을 맞춰서 나열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파랄렐이라고 해요. 파랄렐.
파랄렐 많이 들어봤죠? 파랄렐이에요. 파랄렐. 예, 짝을 맞춰서 나열시키는 거. 파랄렐. 한국말로 참 표현하기 힘든데 명사로 만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짝지어서 병렬시키다. 예, 파랄렐이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리스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끌고 오고 로마에서는 카이사를 끌고 와서 결합시키는. 저도 그걸 갖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룬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교훈을 취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서 뭘 볼 것이냐. 근데 플루타르크가 강조하는 건 뭐냐. 아이디어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합리적이면서도 참신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무엇을 쓰겠다는 게 의도를 갖다가 가장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일반인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한번 읽고 나면 막 감동이 넘치고 뭐 어마어마한 업적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주로 쓰려고 하는 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걸 주로 모르는 걸 많이 공개하겠다라. 그러니까 조사를 많이 해야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도 막 써버리는 거고요. 그러고 나 알려지지 않은 큰 업적도 써버리는 거고 알고 있는 걸 뭐하러 쓰냐 말이에요. 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unknown history를 갖다 비하인드 히스토리를 많이 쓰겠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냐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를 쓰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보게 되면 희한한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강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평평하게 이제 수평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뭐라고 낙하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밑에서 쳐들어갔던 알렉산더 군대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적을 향해서 강을 차고 올라가서 전쟁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는 물속에 깊이 잠기면서 적을 향해 올라갔는데 마치 미친 사람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것들도 보이는데 이제 플루타르크 같은 사람의 어떤 전기문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플루타르크만 전기 쓰는 게 아니고 서양 고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전기라고 하는 거는 많이 뭐 동양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그죠?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고 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청소년들 특히 그 초등학생들을 향해서는 가장 권장이 많이 됐던 것은 바이오그래피입니다. 전기를 많이 읽어라. 유명한 사람들. 주로 많이 읽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외국에서는 큰일하는 사람, 과학자, 그런 다음에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뭘 주냐면 어릴 때부터 용기를 심어주고 큰 꿈을 가지라고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걸 잘 하지를 않는데 허황된 걸 꾸며주는 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 그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안 다음에 연대기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연대기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연대기 예를 좀 들어보면은 그 여러분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서양 고대사에서 우리에게 생소한 게 이제 그 유럽 역사가 아닌 오리엔트 지역의 고대 근동 역사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그죠 아주 그 중요한 사료가 있는데 뭐냐면요 아시리아하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두 국가가 있는데 이 두 국가에 관련된 연대기가 정리돼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산발적으로 원사료 있는 걸 갖다가 현대에 와서 전공 연구자가 이걸 갖다가 쭉 찾아갖고 편집해서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Assyrian and Babylonian Chronicle,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걸 갖다 1970년대에 이걸 갖다가 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그 발음 나는 대로 알파벳, 로마자로 음차하고 오른쪽에 영어로 옮겨놨어요. 오리지널인 이 쐐기 문자는 그대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70년대만 하더라도 쐐기 문자를 갖다가 손으로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출판해내기 굉장히 버겁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컴퓨터의 자체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재밌는 게 그 바빌로니아 연대기 같은 간단한데요. 언제 어떤 해 이게 이제 우리가 치는 그 알고 있는 뭐 AD 몇 년에 BC 몇 년에 이렇게 안 나오고요. 자기들이 날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월에
어떤 군대가 쳐들어왔다. 무슨 월이라 그러면 요즘처럼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1월, 2월이 아니고 뭐 아비월, 무슨 월. 특정한 고유명사예요. 그 월에 그럼 그 월을 우리가 또 환산해서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몇 월 달인지 이게 정확한 게 추측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맞추다 보니까 적어도 한 1년 정도 아니면 한 반년 정도의 오류는 늘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그런 연대기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 중요한 연대기로는 로마사에 가게 되면 이제 로마 제정기에 굉장히 그 과학적인 역사 소설을 했다고 읽혀지는 우리에게는 이제 게르마니아 전기로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가 타키투스가 나오는데요. 이 타키투스가 쓴 아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날레스. 이 연대기입니다. 크로놀로지나 아날이나 다 연대기인데 이 사람이 이 아날도 광범위한 책입니다. 소실된 게 한 절반 되고 남아있는 게 약간 있는데 이거 남아있는 것만 해도 책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게 뭐냐면은 그 누구 때부터냐면은 아우구스투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가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 때부터 해서 자기 살던 때까지 한 10명 될까 말까 한 이 지배자들, 황제들의 전기를 축으로 해서 쓰는데 전기는 아니고 정치사입니다. political history인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깊은 생각을 넣어서 잘 쓰여진 역사입니다. 이 아날이라고 하는 연대기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크로니컬하고 이제 킹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크로니컬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역대상하로 번역해. 이 역대기라는 말이죠. 그거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관련되어 있는 흐름이 나오고 족보도 나오고 왕의 계보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열왕기라고 하는 건 왕만 다루고 있죠. 그죠? 왕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서 무슨 사건이 그래서 역대기 열왕기는 되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연대기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뭐 한국의 경우를 갖다 우리가 이제 놓고 생각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에서 시간이 가까운 조선시대 역사 뭘로 되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연대기입니다.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쭉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뻔하게 정치적인 사건이 많지 뭐 개인 누가 뭐 먹고 뭐 살았다 이런 얘기는 잘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쓰기 때문에 왕의 얘기도 시시콜콜한 얘기는 안 쓰죠. 뭔가가 사관이 기록할 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걸 갖다가 담아놓는 거예요.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은 민감한 거라도 다 드러내죠, 그죠?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나쁜 짓 하고 임금의 치부가 있더라도 할 수 없이 씁니다. 이 임금 말입니다. 3년 동안 무슨 피부병 걸려서 어마어마하게 고생 다 쓴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대기라고 하는 이 크로놀로지라고 하는 것도 역사 소설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정치 철학도 많이 있는데 많은 것 중에 얘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고대 사회는 플라톤이 썼던 유명한 레스푸블리카 이게 바로 국가라고 하는 책. 정치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 읽고 난 다음에 재정리해서 쓴 게 키케로의 국가론이 또 따로 있습니다. 로마의 지식인도 이런 국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라고. 이게 국가 개념은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국가지 원래 뜻이 뭐냐면요. res publicus. 이게 뭐냐면 res라고 하는 건 사물을 말해요. 사물. 존재하는 뭔가의 물체를 말해요. 푸블리쿠스가 중요한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형용사로 퍼블릭이라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걸 말해요. 이 공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서구사상에 공적인 것으로 봤을 때니까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설정해놓고 공적인 거라고 하는 게 이런저런 공적인 것보다도 공동체를 말하는 그게 바로 국가다라고. 이 공동체가 작은 거는 국가되기 힘들겠죠, 그죠? 한 10명 모아놓고 국가하기는 힘든데 이게 커지다 보면 결국 가장 커져 버리면 최종 단계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국가란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철학적으로 개진했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고 로마 사람들도 그걸 수용을 해서 또 보완해가지고 국가론을 갖다가 개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정치 철학에 관련된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 갖다 흔히 우리가 사상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상에 관한 역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파네지리쿠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죠? 이게 뭐냐면요. 파네지레이스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고대 시대에 그리스도 있고 로마도 있고 다른 고대도 있고
전형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대놓고 마구 칭찬하는 거 이런 글이 있다. 찬사의 글. 이게 파네지레이스나 파네지리쿠스라 그러는데 주로 누굽니까? 뻔하면 로마나 뭐나 또 뻔하면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지배자를 의도적으로 대놓고 찬양하는 이게 바로 그 시절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저도 말입니다. 예전에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역사가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벨레우스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로마 시대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굴 좋게 보냐면 아우구스투스를 아주 좋게 봐요. 아무래도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좀 칭찬해갖고 제가 느끼긴 그런데 한 자리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만약 칭찬해주면 혹시라도 콩고물이 떨어질란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역사를 갖다 쭉 쓰는데 주로 언제를 많이 쓰냐면 자기가 살던 시대에 가까이 올수록 이제 서술 분량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아우구스트 시대에 많이 쓰게 되죠, 그죠? 그런데 보면은 완전히 무슨 신화를 기록하는 것처럼 굉장히 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역사로 보기 굉장히 힘든 것을 제가 목도한 적이 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나던 날에 대한 묘사를 하고 그 사람 태어나던 날에 대한 묘사가 역사적 객관적이려면 그죠? 우리 좀 객관성을 담아서 써야 돼요. 길게 구질구질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태어났다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한 인물이 특출한 인물이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걸 갖다가 너무 강조하려고 쓰다 보니까 그날 태어나는 날 하늘에 뭐 별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햇빛이 뭐 떠야 되지도 않을 시간에 떠갖고 온 세상을 비추고 있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역사 서술로 보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걸 갖다가 이제 교조적인 서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막 대놓고 칭찬하는 거죠. 그죠? 이런 의용 문학들이 굉장히 많이 횡행하기도 했다라고. 특히 오비디우스 같은 사람은 문학적으로 천재적인 사람이지만은 안타깝게도 이제 아우구스투스를 너무 칭찬하다 보니까 이 사람 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체제를 칭찬해야 되니까. 아우구스투스도 잘은 모르겠는데 본인이 시켰는지 아니면 알아서 충성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의용문학을 많이 뭐 의도가 됐든 안 됐든 활용한 것 같고 특히 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뭐 이미 다 알다시피 이 조선 왕조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개국하고 난 다음에 장기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갖다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늘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권을 갖다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뭐 필요 이상으로 강조를 해야 되고 이 정권이 이 왕조가 개창됐으니까 따라야 된다 하면 지배하는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칭찬이랄까 미화 작업이 필요한. 그러니까 만든 게 뭐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하늘이 난다 말이죠. 고려 왕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일어난 조선이다. 그렇게 했던 것. 뭐 긴 얘기할 건 뭐였습니까? 이런 얘기는 너무 민감하게 해서 얘기하기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자면 불과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980년이 되면 알다시피 지금도 살아있는 그 전모 씨께서 대통령이 자기 나름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계략을 통해서 이게 정식 루트가 아니고 찬탈을 하죠. 그죠? 권력 찬탈하다 보니까 1980년 말쯤 되면 1981년 바뀌기 직전에 방송 통폐합하면서 뭐랍니까? 자기를 갖다 칭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아주 조직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뉴스만 되면 맨날 자기 얼굴부터 먼저 나오고 물론 그 전에 독재 정권 시대도 그랬지만 더 심하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파네지리쿠스적인 어떤 작용을 하게 하고 여기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해임되고 일자리 잃어버리고 충성하면 살아남.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왔던 게 우리나라의 옛날이기도 한데 이런 일들이 역사에는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에도 리바이벌 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죠 우리가 뭐 특히 아직 민주화가 안 돼 있는 독재 아래 있는 나라는 어떡합니까?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편지도 역사에서 아주 많은 편지들이 있죠. 뭐 특히 이제 그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지식인은 자기가 이제 끊임없이 자기 지인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역사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로마사에서는 이용이 되고 있고요. 주목받고 있고 또 이제 로마 후기 가게 되면 고대 말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등진 황제라고 그래서 배교자 황제다. 그래서 아포스타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무슨 걸 많이 남기냐면 편지를 많이 남기는데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갖다가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편지글을 많이. 그래서 유명한 게 뭐냐면 에피스톨라 아드 아테니스라고 하는 아테네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갖다가 쓰게 돼.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논문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많이 다루는데 말이죠.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라 해야 되지. 자, 서기 4세기 황제인데 361년에서 363년 2년밖에 다스리질 않았는데 이 사람이 썼던 아테네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자, 에피스톨라 아드 아테나스, 예, 라틴어인데요. 물론 그 사람이 썼을 때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라틴어로 썼는지 아니면 그리스어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리스어로 쓴 것 같은데요. 라틴어로 제목을 바꾸면 에피스톨라 아드 아테나스, 아테네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을 저술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그 본인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뭐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자기 위에 누가 있냐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대. 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직명인데 황제 중에 가장 높은 걸 뭐라 그러냐면은 정황제라고 그래요. 발을 정자로 써. 그러고 난 다음에 부회장이 있죠. 그죠? 회장이 있으면. 부황제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황제를 갖다가 서열 2위 황제인데 이걸 갖다 부황제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카이사르직이라고 그래요. 정황제는 아우구스투스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그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니까 다스리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를 떼줍니다. 영토를. 어디? 전체 로마 제국 중에 서쪽, 오늘날의 이 프랑스 지역, 갈리아 지방을 갖다가 다스리라고 누구한테? 자기 사촌 동생인 율리아누스에게 이 카이사르직, 부황제직을 주면서 거기로 보내요. 다스리라고. 나는 지금 동쪽을 다스릴 테니까. 그래갖고 보내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혹시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반란을 일으킬까봐 겁이 나갖고 관직자를 갖다가 전부 다 자기가 임명을 해요. 율리아누스가 임명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감시하게 만들죠. 율리아누스가 딴짓을 못하고 자기 명령만 지키는 그 꼭두각시처럼 기능하도록 만드는데 현지에 가서 율리아누스 장기 계획 속에서 이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충성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서서히 황제가 보낸 사람들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제압을 해버리면서 자기 입지를 굳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후에 이걸 알게 되고 자기를 보냈던 콘스탄티우스 2세라고 하는 그 정황제가 율리아누스가 이렇게 크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압력을 가하는데 360년 2월에 사절을 파송, 전령을 보내갖고 갈리아 지역에서 이 율리아누스가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병력의 한 30% 정도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도 그럴만한 것이 그 당시 콘스탄티우스는 페르시아 전선에서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수적으로 아마 로마 병사보다 훨씬 많을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력도 필요했고 그래서 율리아누스의 세력이 커지는 것도 막아야 되고 해갖고는 실험적으로 병력을 보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율리아누스가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기 휘하에 있는 주로 이제 현지인들이죠. 갈리아 병사들인데 이 사람들을 가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죠. 어떻게 그 먼 이역만리 페르시아까지 갔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거리를 계산하니까 그죠. 행군도가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늘어나면 4,000km를 걸어가는 거죠. 그럼 4,000km면 비행기로 5시간이 넘습니다. 6시간. 오늘날의 그 프랑스에서 여러분 그 이라크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걸어서 가서 거기서 전쟁하는 거죠. 안 가는 거죠.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게 나으니까. 뭐
차라리 반란을 일으키면 못 가겠다 그러니까 율리아누스가 그럼 반란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켜버리는 거지. 이렇게 갖고는 이제 이 콘스탄티우스가 어디 페르시아 전선에 꼼짝 못하고 붙어 있는 동안 어마어마한 고속으로 이 콘스탄티우스가 방치해 놓았다고 할 정도의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 유럽의 땅 중에 중부와 동부를 이제 장악해 나갑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됐을 때에 율리아누스가 한창 진도를 나가서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쯤에 갔을 때입니다. 위치가 오늘 치면 대략 동유럽의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갈라져가고 다른 나라 되는데 거기쯤 갔을 때 그쪽 사람들의 민심을 체크하고 자기를 지지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황제인 콘스탄티우스는 이제 지는 별이고 내가 뜨는 별이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하나, 설득 편지 중에 하나가 아테네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되고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흉악한 나쁜 황제가 이때까지 내 고생한 걸 자기 공으로 다 돌리고 나에게 대해서는 보상도 해주지 않고 특히 나를 믿고 전쟁했던 갈리아 부대에 대해서는 급료조차도 밀려있는데 그러고는 병력을 30% 빼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바로 아테네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피스톨라 아테나스라고 하는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요 편지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이제 현대사로 오게 되면 현대의 연구에서 도움이 되는 게 2차 대전 도중에 그죠 수많은 편지가 있는데 군사 우편 군인들끼리 주고받는 군인들이 보내는 우편이죠. 그러면 군인과 관련되니까 전선에 나가 있던 독일 병사들이 자기 고향에 보내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많이 지금 있거든요. 이 문서고에 그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걸 보게 되면 이제 동부 전선이랄까 독일군이 참전했던 전선의 상황들이 많이 당연히 묘사돼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서 어떤 전투를 하고 있고 몇 달째 있고 지금 뭐 못 먹고 있다 잘 먹고 있다 우리 전선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쉽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편지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이제 많이 문헌 사료로 볼 수 있고 또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일기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네. 뭐 서양 고대의 일기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데 그죠? 뭐 근대에 가면 뭐 일기가 많지만은 그때도 일기를 썼던 고대의 인물들이 있으니까 일기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법률 문서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돼. 법률 문서는 이제 코덱스 테오도시아누스, 코덱스 유스티니아누스라 그래서 로마가 후대로 가게 되면 이제 법이 집대성이 되죠. 로마 후기로 가게 되면 그래서 테오도시우스의 법이 있고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이 되고 이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 민법의 시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19세기 나폴레옹 법전이 나오는데 그 첫 싹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걸 갖다 뭐냐면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이라는 이게 서기 6세기 사람, 500년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시대가 오면 그때까지의 이 로마의 모든 법을 다 끌어모아서 총 집대성을 한. 그래서 이것이 현대 민법으로 가서 나폴레옹 시대에 가게 되면 프랑스 혁명 정신을 담아서 유럽에 전파되는데 이게 11 코드라 그럽니다. 근대 민법이라네. 11 코드라. 나폴레옹 법이 지금 모든 유럽 국가들, 현대 국가들의 법의 시조가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오고 우리 일본 영향을 좀 받게 되고 그렇게 민법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 문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원사료에 대한 편집서들이랄까 번역들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 보통 에피톰이라는 말을 쓰는데 에피톰이 중요하죠. 원래 사료가 있는데 그게 많으니까 줄여놓는 거예요. 에피톰. 여기 보면 에피톰이라고 돼요. 에피톰이에요. 에피톰. 그래서 리뷰스 사료가 있는데 후대에 가면 리뷰스 사료가 너무 많으니까 후대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큼 아주 줄여놓는 거죠. 그럼 읽기가 편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죠? 원사료에 대한 편집서들 아니면 번역들이 이제 고대에서도 이게 남아있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헌사를 여기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주차의 첫날이 된다라고 하네요. 3월
31일이 될 텐데 이날 수업번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주차의 두 번째 날이 4월 2일이 되는데 그 수업은 이어서 26페이지 마지막 부분 문헌사료를 다룬 현대연구소 해가지고 진도를 다음 시간에 많이 나가지고 끝까지 나가도록 노력해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원래대로 우리가 이제 사건사로 넘어가서 36페이지부터 해서 고대 근동부터 시간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